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40대 초반이 되도록 혼자 살았습니다. 그게 제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12월 말 찬바람이 얼굴을 때리는 저녁이었습니다. 골목 어귀 음식점 앞에서 한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니까요. 거리에는 늘 누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 아이가 같은 자리에 또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얇은 점퍼 하나만 걸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손은 새빨갰습니다. 입술은 파래져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아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에 다시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아이는 구석진 계단에 몸을 말고 자고 있었습니다. 애야. 제가 부르자 아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도망가려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밥 먹었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빵을 꺼냈습니다. 전날 사두고 못 먹은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빵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집 가자. 따뜻한 데서 자야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밥을 주고 재웠습니다. 아이는 뼈만 남았습니다. 갈비뼈가 다 보였습니다. 온몸에 멍자국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계부처에 신고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 이름은 할인이었습니다. 8살이었습니다. 보호자는 없었습니다. 출생신고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고아였습니다. 절차는 길었습니다. 서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인이를 제 딸로 입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할인이는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줘도 조금만 먹었습니다. 혹시 뺏길까봐 숨기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을 꿨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야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엄마. 할인이가 처음 저를 그렇게 부른 날 저는 울었습니다. 제가 엄마가 된 겁니다. 낳지 않았지만 제 딸이 생긴 겁니다. 할인이는 똑똑했습니다. 학교에 보냈더니 금방 따라잡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관찰력이 남달랐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뭐? 말할 때 눈을 자꾸 다른 데 보고 손을 계속 만지작거려요. 실제로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할인이가 아니었으면 저는 속을 뻔했습니다. 할인이 덕분에 계약을 취소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여러 명을 속인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인이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인이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특히 부동산과 경제 쪽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고 뉴스도 꼼꼼히 챙겼습니다. 경제 기사를 스크랩하고 금리와 부채 추이를 분석하는 게 할인이의 취미였습니다. 그때 제가 큰 결정을 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전세로 살았습니다. 월급쟁이였으니까요. 그런데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32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새 아파트였습니다. 위치도 괜찮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줬습니다. 이번에 안 사면 평생 기회 없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 집값이 계속 올랐습니다. 뉴스에서도 난리였습니다. 지금 안 사면 나중엔 더 오른다고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지금이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전세금을 빼고 대출을 받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사면 안 돼요. 뭐라고? 위험해요. 지금 시장이 너무 과열됐어요.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가계부채는 한계치를 넘었어요. 지금 사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다들 지금 안 사면 늦는다고 하잖니. 그게 함정이에요. 다들 그렇게 말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엄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할인이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경제지표, 금리 추이, 가계부채 그래프. 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기회는 다시 와요. 그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잠 못 이뤘습니다. 주변에서는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첨된 걸 왜 포기하냐고 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인이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 겨울날 떨고 있던 아이를 믿고 데려왔듯이 이번에도 딸을 믿기로 한 겁니다.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위약금을 물었습니다.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딸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저는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집을 급매로 내놓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난리였습니다. 경제 위기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몇십 년 전 그 위기와 비슷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대출받아 집 산 사람들이 이자도 못 갚고 집을 잃었습니다. 제가 포기했던 그 아파트도 가격이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만약 제가 샀다면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집도 날렸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엄마, 이제 기회예요.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지금 26평짜리 집이 예전 32평 가격보다 싸졌어요. 우리 이걸로 2채 사요. 한 채는 우리가 살고 한 채는 전세 놓으면 대출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저는 할인이 말대로 했습니다. 전세금의 대출을 조금 더해서 26평 아파트 2채를 샀습니다. 한 채는 우리가 살고 한 채는 전세를 놨습니다. 전세금으로 대출 이자를 냈습니다.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집값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저희는 안정적인 중산층이 됐습니다. 할인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경영기획팀에서 일했습니다. 엄마, 이제 다음 단계로 가요. 할인이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정리하고 작은 건물을 하나 사요. 꼬마 빌딩이요. 건물? 우리가? 네. 지금 괜찮은 물건이 나왔어요. 위치도 좋고 임차인도 안정적이에요. 수익률도 괜찮아요. 대출 끼고 사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파트는 알겠는데 건물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이가 그동안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 딸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팔았습니다. 그 돈에 대출을 더해서 작은 건물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5층짜리 꼬마 빌딩이었습니다. 1층은 편의점,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과 원룸이었습니다. 할인이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특약 조항을 하나하나 넣었습니다. 미납 관리비는 매도인 부담, 시설물 하자는 인수전수리, 불법 사항 발견 시 매도인 책임. 법무사도 감탄할 정도로 완벽한 계약서였습니다.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주가 이상하게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건물주는 60대 남자였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는 친절했습니다. 웃으면서 악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넘어가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참, 그게 말이죠. 잔금 보름 전쯤 건물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관리비가 좀 밀렸어요. 그거 인수하실 때 같이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리비요? 계약서에는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아, 그게 최근에 생긴 거라서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한 300만 원? 할인이가 옆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매도인이 정리하고 넘기셔야죠. 아니, 이 집 사는 사람이 당연히 인수하는 거 아닌가? 계약서 특약 조항 보세요. 미납 관리비는 매도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인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건물주는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처리하지 뭐. 근데 임차인 중에 한 명이 보증금 올려달래요. 안 올려주면 나간대요. 그것도 좀 처리해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매도인이 처리할 문제입니다. 저희는 현재 계약된 임대차 조건 그대로 인수합니다. 할인이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건물주는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수선충 당금이 좀 모자라요. 원래 적립해둬야 하는데 제가 좀 써버렸거든요. 그거 채워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것도 계약 조건에 없습니다. 아니, 이 건물 관리하려면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면 매도인께서 채워넣고 인수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계약서대로만 하겠습니다. 할인이는 계속 단호했습니다. 건물주는 점점 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게 없었습니다. 할인이가 계약서를 완벽하게 만들어뒀으니까요. 그리고 잔금일 일주일 전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이거 봐요. 3층 임차인이 보증금 우선 변제권 주장하고 나섰어요. 확정일자도 받아놨대요. 이거 처리 안 하면 소유권 이전 못해요. 할인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찬찬히 읽었습니다. 이 임차인 계약서 보여주세요. 왜요? 계약 시점하고 확정일자 시점 확인해야죠. 근저당 설정 시점도 확인해야 하고요. 건물주는 인상을 썼지만 서류를 건넸습니다. 할인이는 서류를 대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증명서, 등기부등본. 이 임차인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네요.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밀립니다. 게다가 이 건물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소액 임차인 범위도 넘어요.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이 임차인 계약서상 계약 기간이 아직 1년 남았는데 왜 갑자기 보증금 이야기를 하죠? 혹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신 거 아닌가요? 건물주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왜? 이 임차인한테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락처 주세요. 할인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건물주는 돌아갔습니다. 그 임차인 이야기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할인아, 괜찮겠니? 저 사람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데.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 녹음하고 문자 다 보관하고 서류 대조해서 정리해뒀어요. 저 사람이 뭐라든 우리는 계약대로만 하면 돼요.
할인이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잔금일 사흘 전 이번엔 세입자 한 명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 4층 사무실 쓰는 사람인데요. 건물주가 다음 달부터 임대료 2배로 올린대요. 안 내면 나가래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할인이가 받았습니다. 계약서 보내주시겠어요? 지금 계약 기간이랑 임대료 조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할인이가 확인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8개월 남았네요. 일방적으로 임대료 올릴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히 계약 위반이에요. 녹음하셨어요? 네, 했어요. 좋습니다. 그 녹음 파일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절대 나가지 마세요. 계약대로 쓰시면 됩니다. 할인이는 그 녹음 파일을 받아뒀습니다. 잔금일 하루 전 건물주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급했습니다. 내일 잔금 치르기 전에 건물 한 번 더 보러 오세요. 확인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와보면 알아요. 할인이와 저는 건물로 갔습니다. 5층 옥상 급수시설이 고장 나 있었습니다. 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1층 편의점 천장에도 물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고쳐야 해요. 수리비가 최소 500만 원은 들 거예요. 건물주가 말했습니다. 그걸 왜 저희가 부담합니까? 내일 인수하면 당신네 건물이잖아요. 지금은 아버님 건물이죠. 인수 전 상태로 인도하셔야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할인이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급수시설, 누수 부위, 편의점 천장 다 찍었습니다. 이거 언제 고장 났어요? 글쎄, 며칠 전? 며칠 전이면 아버님이 관리하던 시점이죠. 고의든 과실이든 매도인 책임입니다. 내일 잔금 치르기 전까지 수리 완료하시든지 아니면 수리비 감액하시든지 하세요. 뭐, 감액? 당연하죠. 계약 당시 상태와 다르니까요. 안 그러면 잔금 지급 거부할 수도 있어요. 할인이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건물주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들 진짜 이러고 싶어? 저희는 계약대로 하자는 겁니다. 결국 건물주는 급하게 수리업체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새 수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잔금일 등기소 앞에서 만났습니다. 건물주, 법무사, 은행 직원, 저희. 할인이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전부, 관리비 정산 내역, 세금 납부 내역. 이거 뭐예요? 할인이가 서류 하나를 들었습니다. 3층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숙박시설로 쓰고 있네요. 무단 용도 변경 아닌가요? 건물주가 당황했습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이거 신고 들어가면 과태료 나와요. 원상복구 명령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쓴 거예요? 한 1년? 1년 동안 불법으로 쓰게 놔둔 거네요. 이것도 매도인 책임입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원상복구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 책임 확약서 쓰세요. 법무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물주는 어쩔 수 없이 확약서를 썼습니다. 불법 용도 변경 건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도인이 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잔금을 쳤습니다. 소유권이 넘어왔습니다. 건물이 저희 것이 됐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끝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인상을 쓴 채 가버렸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것들 보면 분명히 뭔가 더 숨겨놨을 거예요. 뭘?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할인이 말이 맞았습니다. 일주일 뒤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4층 불법 증축 부분 철거 명령 나왔습니다. 한 달 안에 철거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됩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불법 증축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4층 북측 베란다 확장 부분이요. 신고 없이 증축한 거 확인됐습니다. 이미 시정명령 2번 나갔었는데 이행 안 하셨네요. 저희가 건물 인수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그건 저희가 상관할 바 아니고요. 현 소유주께서 처리하셔야죠. 구청 직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정명령 나간 시점이 언제죠? 첫 번째가 작년 3월, 두 번째가 올해 1월이요. 그럼 전 소유주 때 나간 거네요. 전 소유주 연락처 알려주세요. 그건 개인정보라. 이건 명백히 전 소유주 책임 사안입니다. 저희는 인수 시 이런 사실 전혀 고지받지 못했어요. 중요사항 미고지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사안이고요. 관련 서류 전부 보내주세요. 할인이는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구청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시정명령서 2장 발송 기록, 수령 확인서, 전부 건물주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이게 위법 4번째예요. 할인이가 노트에 적었습니다. 1번 관리비 떠넘기기, 2번 임차인 보증금 문제로 협박, 3번 인수 직전 시설 고해 파손, 4번 불법 증축 사실 은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일단 철거는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한테 이행강제금 나와요. 철거비는 5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우리가 먼저 내고 나중에 저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예요.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인이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업체를 불러서 불법 증축 부분을 뜯어냈습니다. 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철거하고 나니 또 다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세요. 철거 업체 사람이 저희를 불렀습니다. 증축 부분 뜯어내니까 원래 벽에 균열이 있네요. 이거 방수도 안 돼 있어요. 비 오면 물 셀 거예요. 보수 안 하면 큰일 나요. 할인이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균열 부위, 방수 안 된 벽면. 이것도 원래 있던 문제네요. 증축하면서 가린 거고 보수비로 300만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총 800만 원. 할인이는 모든 영수증을 챙겼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업체 견적서, 작업 전후 사진, 구청 서류.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한테 청구할 거예요. 할인이가 건물주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불법 증축 은폐로 인한 손해배상 800만 원 청구. 건물주는 전화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무슨 개소리야. 건물 넘겼으면 당신네 건물이잖아. 당신네가 알아서 관리하는 거지. 계약 시 중요사항 미고지는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정당합니다. 법원 가든지 마음대로 해. 건물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이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담을 받았습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소송 진행하시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건물 임대소득 관련해서 세금 추징 나왔습니다. 3년치 미납분이요. 미납분이요? 네. 전 소유주가 임대소득 신고를 축소해서 했어요. 실제 임대료하고 신고 금액이 다릅니다. 차액분 세금이 2,800만 원 나왔어요. 그건 전 소유주가 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명의가 바뀌었으니 현 소유주한테 청구됩니다. 내셔야죠.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2,800만 원. 할인이가 세무서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전 소유주의 임대차 계약서와 실제 신고 내역을 대조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할인이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저 사람이 계약서를 두 벌 만들었어요. 하나는 실제 계약서, 하나는 세무서 신고용. 신고용에는 임대료를 30% 깎아서 적었어요. 세금 줄이려고. 그게 가능해? 불법이죠. 명백한 탈세예요. 그리고 이거 저희한테 넘긴 계약서는 신고용 가짜 계약서예요. 실제 계약서는 숨긴 거예요. 할인이는 세입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실제 임대료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통장 이체 내역을 받았습니다. 실제 임대료가 신고 금액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위법 5번째예요. 임대소득 축소 신고 및 허위 계약서 제공. 할인이가 또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손해배상 청구 들어가요. 그리고 탈세는 국세청에 신고할게요. 세금 2,800만 원은 일단 저희가 냈습니다. 안 내면 가산세가 붙으니까요.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할인이는 건물주에게 두 번째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허위 계약서 제공 및 탈세로 인한 손해배상 2,800만 원 추가 청구. 건물주는 또 전화로 욕을 했습니다. 너희 미쳤어? 건물 산주제에 무슨 배짱이야. 증거 다 있습니다.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이는 차분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층 편의점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전 건물주가 제 보증금을 못 돌려줬어요. 네. 보증금이요? 네. 저 계약 만료되어서 나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증금 돌려달라고 했더니 전 건물주가 새 건물주한테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새 건물주,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인수할 때 제 보증금을 승계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승계 안 했는데요. 할인이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임대차 승계 목록에 1층 편의점 없어요. 건물주가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다고 저희한테 말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저 아직 계약 기간 한 달 남았었는데 전 건물주가 한 달 일찍 나가라. 보증금은 내가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이제 와서 새 건물주한테 받으라고 하면 어떡해요? 편의점 주인은 울먹였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할인이는 건물주에게 전화했습니다. 1층 편의점 보증금 왜 안 돌려주셨어요? 그거 임대차 승계 아니었어? 승계 목록에 없었잖아요. 계약 만료로 정리한다고 하셨잖아요. 아,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건물 넘어간 거 아니야? 당신네가 처리해. 보증금은 매도인이 반환하셔야죠. 돈 없어. 못 줘. 건물주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저희를 원망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사장님이 건물주잖아요. 책임지셔야죠. 저희가 승계한 게 아니라. 그럼 저는 어떡해요? 5천만 원이에요. 편의점 주인도 울었고 저도 막막했습니다. 할인이가 말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증금 드릴게요. 대신 전 건물주한테 받을 권리를 저희한테 양도해 주세요. 채권양도 계약서 쓸게요. 편의점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또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위법 6번째. 임차인 보증금 반환 의무 회피 및 책임 전가. 할인이는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지막 문제가 터졌습니다. 건물 2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소방차가 왔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 2층 사무실 한 칸이 탔습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누전이 원인이었습니다. 이거 전기 배선이 너무 노후했어요. 교체했어야 하는데 소방관이 말했습니다. 할인이가 건물 인수시 받았던 전기 안전 점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거 봐요. 점검 결과 양호로 나와 있어요. 3개월 전 점검이에요. 양호? 이게요? 이건 즉시 교체 대상인데요. 허위 점검 보고서네요. 소방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재 복구에 1,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했지만 자기 부담금 300만 원은 저희가 냈습니다. 할인이는 점검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이 점검 보고서 누가 작성했어요? 그건 건물주께서 요청하셔서 허위로 작성한 거죠? 그게 업체는 말을 흐렸습니다. 할인이는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업체가 건물주 요청으로 허위 점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위법 7번째, 허위 안전 점검 보고서 제공으로 화재 위험 방치. 할인이는 마지막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건물주에게 청구할 금액이 총 8,900만 원이 됐습니다. 소송은 진행 중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건물 관리는 계속해야 했습니다. 월세는 들어왔지만 대출 이자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추가로 받은 대출까지 합치니 이자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할인이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낮았습니다. 합의하자. 네, 내가 잘못했다. 500만 원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 할인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8,900만 원 청구했는데 500만 원이요? 이것도 많이 주는 거야. 소송 길어지면 당신네만 손해야. 판결 나면 다 받습니다. 거기다 지연이자까지. 지금 받을 수 있는 걸 왜 안 받아? 나중에 내가 돈 없으면 어쩔 건데? 건물주는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그럼 재산 가압류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소송 끝나고 판결문 나오면 강제 집행 들어가죠. 뭐? 아버님 명의 재산 조회 다 했어요. 아파트 한 채, 차 한 대, 예금 계좌. 판결 나오면 다 압류할 겁니다. 할인이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건물주는 욕을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8,9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전부 승소였습니다. 건물주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할인이는 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건물주 명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었습니다. 예금 계좌도 압류했습니다. 건물주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금에서 저희 채권이 우선 변제됐습니다. 8,900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제 형사고소 들어갈 거예요. 형사고소? 네. 사기, 탈세, 허위 서류 작성. 다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할인이는 그동안 모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서류,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전부 묶어서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건물주는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조사받았습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건물주는 사기, 탈세, 허위 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건물주는 법정에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었습니다. 건물주는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할인이는 담담했습니다. 끝났어요, 엄마.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할인아, 오늘 건물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할인이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아니, 괜찮아. 괜찮. 그리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할인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 봐요. 일어나 보세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쪽 다리가 이상했습니다. 끌렸습니다.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병원 가요. 지금 당장. 할인이는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습니다. CT를 찍었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입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요? 혈관이 막혔어요. 지금 안 풀면 큰일 납니다. 할인이는 즉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는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할인이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반신불수 올 뻔했습니다. 따님이 증상 바로 알아채서 생명 구하신 겁니다. 할인이는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며칠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할인이는 밤낮으로 병원에 있었습니다. 회사도 쉬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말은 아직 어눌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제가 건물 일로 엄마한테 너무 무리시킨 것 같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절 키워주셨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절 집으로 데려가 주셨잖아요. 밥 주시고 학교 보내주시고 사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인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엄마 아프게 했어요. 할인아. 저는 할인이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날 살렸어. 그때도 지금도. 엄마. 그 겨울에 내가 널 데려온 게 아니야. 내가 내게 온 거야. 내 인생에. 할인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퇴원 후 저는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말하기 연습, 걷기 연습. 힘들었지만 할인이가 옆에 있었습니다. 몇 달 뒤 거의 회복됐습니다. 말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다리도 괜찮아졌습니다. 건물은 할인이가 관리했습니다. 새 세입자도 들어왔습니다. 수익도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와 할인이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응. 건물도 안정됐고 엄마 건강도 좋아지셨고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한 거예요. 할인이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일상이 흘렀습니다. 엄마. 응? 저 엄마 딸이어서 좋아요. 나도 내 엄마여서 좋아. 할인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할인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1층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새로 들어온 주인이 인사했습니다. 저희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엄마가 먹고 싶은 거요. 된장찌개? 좋아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할인이가 가끔 제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엄마, 손 잡아요. 할인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